안녕하세요. 30대 초반 대구에 살고 있는 여성입니다. 저는 아직 결혼은 안 했고 식구들과 의지해서 오순도순 잘 살고 있어요. 제가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오랜만에 아침에 외출을 했다가 문득 하늘이 너무 맑은 걸 봤는데요. 기분도 좋아지고 무엇보다 보고 싶은 사람이 생각이 나 하루 종일 마음이 묵직하더라고요. 잠깐의 외출로 생각난 그리운 사람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 글로 추억해 보려 합니다. 제 말도 안 되는 사연 한번 들어보고 가주세요. 저는 어릴 적 부모를 잃고 8살 차이 나는 언니와 함께 친척 집에서 컸어요. 친척들은 부모 없는 저희를 불쌍하게 봐주어 걷어주었고, 저랑 언니는 부모님이 왜 돌아가셨는지 알지도 못한 채 그렇게 성인이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건 저희가 굳이 묻지 않기도 했어요. 모두가 알아봤자 슬프기만 할 거잖아요. 그렇게 친부모님은 우리 기억에서 거의 잊혔고, 저희가 효도를 해야 할 분들은 우리를 자식처럼 키워주신 이모와 이모부였습니다. 이모랑 이모부는 자식이 없어서 우리를 더 좋아해 줬어요. 이모 부부는 두 분 다 약사였던지라 부부 약국을 운영하셨습니다. 규모가 작은 약국이긴 했지만 그 동네엔 약국이 그것뿐이라서 운영이 잘 된 편이었죠. 저희는 이모 부부의 재력 덕분에 어렵지 않게 자랐어요. 부모님이 안 계시면 되게 힘든 여생을 보내는데 다행히 저희는 마음 좋은 이모 부부의 덕을 크게 봤습니다. 언니도 저도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컸는데 언니는 워낙 범생이라서 대기업에 한 번에 입사를 했어요. 언니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돈 잘 버는 직장인이 되었습니다. 그런 언니는 제게 롤모델이나 다름없는 존재였지만 따라가기엔 제 의지가 한참 모자랐어요. 저는 하고 싶은 게 없어서 그저 사는 대로 대학을 졸업했고 집에서 쉬다가 평범한 회사원이 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저만의 신념이 있었어요. 직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직장에서 번 돈으로 내 취미 생활을 하는 것에 더 중점 두고 싶었기에 크게 직업엔 관심 없는 편이었죠. 사실 언니도 돈 버는 것에 목적이 있어서 대기업을 목표로 들어간 겁니다. 언니가 되고 싶었던 건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 어쩌면 우리 자매는 꿈보단 각자의 현실을 쫓는 사람이었다고 보는 게 맞을 듯 하네요. 언니 얘기를 더 해보자면 언니는 공부쟁이에다가 자기가 원하는 목표면 반드시 도달하려 피땀 흘리는 노력파였어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언니가 결혼 안 하고 자기 투자에만 욕심내며 살 줄 알았습니다. 저희는 각자 직장으로 통근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날 언니가 결혼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날 저 진짜 많이 놀랐습니다. 학교 다니면서 한 번도 언니가 연애하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어느 사이에 남자친구를 만들어서 그렇게 깊은 사이까지 갔는지 좀 많이 신기했어요. 공부 괴물인 줄만 알았는데 언니도 사랑에 움직이는 사람이구나 싶어 인간미도 느꼈죠. 이모랑 이모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답게 사는 저와 달리 항상 제 할 일 아니면 잘 웃지도 않던 언니가 결혼을 한다니 아주 관심 있게 눈을 빛내셨어요. 언니한테 조심스럽게 형부될 사람에 대해서 질문을 했죠. 사업하는 사람이야. 친구 소개로 만났어. 만난 지는 3년 됐고 그동안 말 못했던 건 관계가 확실해지면 알리고 싶어서 굳이 말할 필요를 못 느꼈던 거야. 사업을 하는 친구라고? 그렇구나. 근데 사업하는 사람은 좀 불안정하지 않을까? 같은 직장 다니는 동료에는 괜찮은 사람이 없었어? 이모 부부는 형부가 사업하는 남자라는 소리에 살짝 실망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어른이고 부모라면 사업이란 게 안정적이지 않으니 걱정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었죠. 이모는 제법 더 조심스럽게 언니에게 걱정을 했지만
언니는 형부의 능력을 이미 만나는 기간 동안 확인을 해왔고 충분히 인정한다면서 확고한 마음을 내비쳤어요. 그래서 저희 식구는 더 이상 별다른 말을 못했죠. 언니는 워낙 똑부러지고 혼자서 잘하고 잘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혼도 잘할 거라 우리 식구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언니의 안목까지 믿었던 거죠. 그러나 똑부러진 언니도 실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이번 경험을 통해 알았어요. 아직도 그날의 언니만 생각하면 마음이 찡하게 울립니다. 저희 식구 앞에서 처음으로 환하게 웃으며 행복하게 집을 떠났던 언니는 결혼 생활을 시작한 지 불과 2년 만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 우리 곁으로 돌아왔어요. 영안실에서 언니를 마지막으로 본 그때의 모습이 또 한 번 제 뇌리를 지나가네요. 당시 형부한테서 언니가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소식만 전달받고는 아무런 앞뒤 상황 전혀 모른 채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고 장례식 입구를 보자마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이미 장례식 문턱을 넘어가면서도 저는 사실이 아니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믿을 수 없게도 형부가 기다리고 있는 빈소에는 언니의 영정사진이 세워져 있었어요. 너무 놀란 저는 발걸음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울면서 뛰어오느라 눈이 다 부었는데 그 자리에서 또 한 번 눈물을 터뜨리며 입을 틀어 막았었네요. 오랜만에 보는 언니 얼굴을 이렇게 영정사진으로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모는 언니를 보자마자 주저앉아 오열을 했어요. 이모부도 넋놓고 눈물을 보이면서 이모를 부축했습니다. 이모가 언니 사진 앞에서 언니 이름을 부르짖으며 바닥을 길 때 그 옆에서 사돈 식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침묵만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때 비통하게 통곡을 하던 이모는 눈물이 곧 분노가 되어 이모부를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짜고짜 형부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게 뭐야? 자네가 말해보게. 우리 혜인이가 왜 이렇게 된 거야? 내 딸 평생 행복하게 해준다고 하지 않았어? 대체 왜 우리 혜인이가 저기 있는 거냐고? 죄송합니다. 평소에 직장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는데 제가 못 살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밖엔 드릴 말씀이 없네요. 우리 애가 자네를 얼마나 믿었는데, 잘 웃지도 않던 애가 결혼한다고 얼마나 행복해했는데 왜 우리 애가 저렇게 될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 왜? 언니가 말을 안 해서 저희 식구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형부 말에 따르면 언니가 결혼 생활과 직장 생활의 병행을 잘 적응 못해서 크게 힘들어했다고 하는데 상상도 못했어요. 언니는 펜으로 허벅지를 찔러가며 밤새 수능 공부를 할 때도 대기업 합격을 위해 대학과 학원을 병행하고 인터넷 강의까지 들으며 시간을 보냈을 때도 힘든 기색 하나 없었던 사람이에요. 쉬엄쉬엄 하라는 이모 말에도 체력이 남아 돈다며 오히려 이모랑 이모부의 걱정을 안심시켜주던 언니였습니다. 그런데 직장 다니면서 결혼 생활에 적응을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뇨. 그럼 직장이 힘들었다는 걸까요? 결혼 생활이 힘들었다는 걸까요? 강철 언니를 무너뜨리려면 어떤 영역이 얼마나 힘든 강도였다는 걸까요? 언니는 형부와 지내는 동안 시름시름 앓으며 간간히 안색이 안 좋은 게 보였는데 형부가 물어도 괜찮다고만 해서 형부도 그러려니 넘겼다고 했어요. 그러다 언니가 극단적 선택을 한 당일 주말 아침에 형부가 한 번 더 언니 안색을 걱정했고 병원 가자고 권유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때 언니는 그냥 아침 공기 좀 쐬고 오겠다고 집을 나갔을 뿐이고 그 이후 저녁까지 들어오지 않았다네요. 형부가 걱정이 돼서 뒤늦게 연락을 했지만 언니 폰이 집에 있다는 것도 그때쯤에 알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거고 언니가 주검이 되어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언니에게 그런 고충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저 언니가 괜찮다고 하면 진짜 괜찮은 줄 알고 넘겼던 지난 과거까지 후회가 되었어요. 언니를 존경하기만 했지 단 한 번도 언니에게 위로를 줘야겠다는 생각은 못 해봤습니다. 제가 언니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서 점점 시들어가는 언니를 일찍 발견해주지 못한 게 너무 미안했어요. 자라면서도 외롭게 공부랑 다투며 사람과의 추억도 제대로 못 쌓았던 우리 언니. 그런데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도 누구 하나 손잡아주는 사람 없이 그렇게 홀로 쓸쓸히 갔네요. 하나밖에 없는 내 사랑하는 언니가 너무 불쌍해서 그날 빈소에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사람이 울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느꼈을 만큼 고통스럽게 울었어요. 이모는 3일 내내 빈소를 떠나지 않고 자책을 했어요. 밥도 안 먹고 언니 사진만 바라보면서 자신이 조금 더 엄마처럼 품어줬다면 이렇게까지 슬픈 선택은 안 했을 텐데 하면서 끊임없이 죽은 언니한테 용서를 빌었습니다. 발인식이 오기까지 너무 짧은 시간이었어요. 사돈 어른들도 우리에게 면목이 없다면서 언니를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올바른 애였으니까 좋은 곳에 갔을 거예요. 혜인이가 좀 똑똑한 아이입니까? 아마 그곳에 가서도 똑부러지게 잘 지내고 있을 거니 너무 자책은 하지 마셔요. 고맙습니다. 제가 너무 속상한 마음에 실언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해 주세요. 그동안 우리의 좋게 봐주셨던 은혜 잊지 않을게요. 사돈 어른은 우리에게 언니 조의금이니까 자기네들은 손대지 않겠다고 선의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런 사돈 어른 마음에 고마워서 이모 부부는 같이 고생했는데 그럴 수가 있냐며 조의금에서 반을 내드렸어요. 그리고 사돈 댁과는 그렇게 연이 끊어질 줄 알았어요. 기회가 되면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 밥 한 끼 정도 하자고만 하고 서로의 건강을 기원하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언니가 죽고 일주일도 안 돼서 저희는 조금 당황스러운 사실을 직면하게 되었어요. 전혀 몰랐는데 언니 밑으로 빚이 수억이나 딸려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모 부부도 너무 놀라서 이게 정말 언니 앞에 있는 빚이 맞는지 몇 번이나 확인을 했어요. 여보, 우리 혜인이가 이럴 애가 아닌데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무턱대고 돈을 빚낼 애가 아닌데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닐까? 이상하긴 하다. 우리가 주는 용돈도 교재 사는 거 아니면 손도 안 대던 앤데 박서방은 뭐 아는 게 있으려나? 많이 이상했습니다. 이모 말대로 언니는 절대 빚을 낼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대체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나 큰 돈을 빚냈던 걸까? 형부도 사업을 하고 있었고 언니도 대기업 팀장으로 승진해 돈도 더 많이 벌고 있었는데 말이죠. 또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애가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대체 왜 이렇게 많은 빚을 낸 건지 아무리 고민해도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언니가 워낙 자기 얘기를 안 하니까 이래저래 추측도 어려웠어요. 그러나 우리 식구가 몰랐던 고충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더라고요. 단순히 직장과 결혼 생활 병행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날 제가 형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부, 언니가 직장 일이랑 결혼이랑 같이 감당하는 걸 힘들어했다고 했잖아요. 혹시 언니가 투잡 준비하고 있었어요? 언니 밑으로 빚이 13억이나 있더라고요. 알고 계셨나 해서요. 오, 그래? 몰랐는데. 세상에나 13억 적은 돈 아닌데 언제 그렇게 큰 돈을 빌렸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얼굴빛이 안 좋았구나. 아니, 어쩌다가 그렇게 많은 돈을 빚냈대? 모르겠어요. 저희 언니 워낙 돈 안 쓰는 거 형부도 알잖아요. 함부로 도전 같은 것도 안 하는 사람인데 어쩌다가 이런 건지. 일단 알겠어요. 형부도 뭐 들은 거 없다는 거네요. 제가 알아볼게요. 언니 사정을 걱정하는 것과 별개로 우선 저희 집은 그날로 언니 빚 때문에 집안이 파산나 버렸습니다.
이모 부부는 잘 되던 약국까지 팔아넘겨야 했고 갖고 있던 집값 높아서 집까지 팔아 빚을 메꿔야 했어요. 그 덕에 빚 반은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이미 너무 많았던 빚은 반이 줄어도 생계에 위협될 만큼 많았어요. 이모 부부는 급하게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나이에 남의 약국 밑에 들어가 일하게 되었습니다. 두 분 같이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는데 돈 때문에 결국 뿔뿔이 흩어지게 된 거지요. 저 또한 어려워진 형편을 지켜만 볼 수는 없어서 퇴근하고 아르바이트를 뛰었어요. 이모 부부도 집에서 따로 부업을 하면서 저희 식구는 언니 빚을 해결하느라 24시간 부족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 번도 죽은 언니를 원망했던 적은 없어요. 걱정이 되었던 건 여전하고 언니가 보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쁘게 사는 게 너무 버거웠지만 한편으론 언니의 대단함을 또 한 번 느끼기도 했어요. 저희 언니야말로 늘 24시간 부족하게 살아온 사람이었거든요. 그 덕에 언니의 모든 시간은 전부 언니의 커리어가 되었고요. 한 번씩 제가 별것 아닌 일로 힘들 때마다 언니가 제게 위로의 말 대신 줬던 사탕이 있었는데 언니는 저를 나이가 먹어도 어린 동생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게 다 늙어서는 그게 한 번씩 꼰대처럼 보여서 내가 앤 줄 아냐고 언니한테 틱틱거리기도 했는데 언니가 죽고 나니까 저는 나무였고 언니는 제게 숲이 되어준 든든한 존재였다는 걸 알겠더군요. 언니가 그렇게 떠나고 난 후 언니가 보고 싶어서 못 견딜 것 같아 언니 물건은 일체 건드리질 않았었는데요. 작은 집으로 이사를 오면서 포장해왔던 언니 물건이 제 방에 있었거든요. 차마 박스를 다시 열어보진 못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한번 생각난 김에 열어봤어요. 언니가 제게 하나씩 줬던 사탕도 함에 들어있더군요. 그렇게 언니가 남겨두고 간 유품을 묵묵히 살펴보던 중 갑자기 생각난 게 있었어요. 언니 유품이 우리 집에만 있는 게 아니라 신혼집에도 있다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정리라도 해버렸을까봐 급히 형부한테 연락을 넣었는데 형부가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바로 집을 찾아갔어요. 다행히 형부는 이사를 안 간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파트로 들어가기 전 형부를 봤거든요. 형부는 벤치 흡연구역에 앉아서 흡연 중이었습니다. 근무 시간인 줄 알았는데 그날은 쉬는 날이었는지 대낮에 형부가 운동복 바람으로 앉아 있더라고요. 근데 왜 제 전화를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저는 다가가서 형부를 부르려고 했어요. 가까이 가니까 형부가 누구랑 통화를 하고 있길래 걸음소리를 줄였습니다. 이번에는 실패 안 해. 그렇게 불안하면 엄마가 또 여자 하나 소개해 주던가.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한 5, 6억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엄마가 한번 찾아볼게. 요즘 사별하고 재혼하는 사람도 많더라. 순진한 애들로 알아봐 주긴 할 건데 그렇다고 마음 가볍게 먹지 마. 남의 등 처먹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아니? 지금 봐라. 괜히 애가 죽어버려선 우리 다 좌불안석이었잖아. 내가 진짜 그땐 숨 막혀 죽는 줄 알았다. 다음 여자는 안 죽게 할게. 한 번 당했으니까 두 번 실수는 안 하지. 근데 좀 많이 멍청한 애로 부탁해. 여자가 똑똑하니까 너무 피곤하더라. 알았어. 근데 엄마가 시킨 건 했어? 혜인이 신분증이랑 도장 불태우라고 했잖아. 갖고 있으면 발목 잡혀. 마땅한 장소 못 찾겠으면 엄마한테 말해라. 어디 절에 가서 태워버리게. 듣고 저는 꼼짝도 못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리일까 생각 많이 했어요. 하지만 도통 제 상식으론 당장 결론 내릴 수 있을 만한 발언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결국 형부에게 달려들려다 말고 급히 숨어버렸어요. 그렇게 통화는 그냥 그대로 끝이 났는데 제가 나무 뒤에 숨는 바람에 형부가 혼잣말로 중얼거리는 것까지 듣고 말았는데요. 아, 겁나 똑똑한 년.
나 난감하게 만들려고 머리 많이 썼네. 아니지, 멍청한 건가? 지네 가족 거짓골 날 것까진 생각 못한 거 보면. 형부는 혼자 낄낄대더니 담배를 끄고 다시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전에도 언니 죽음에 뭔가 의문이 있다고 생각은 했으나 알아내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형부 통화를 듣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 100% 확신이 들더군요. 왠지 그런 형부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길 잘했다는 생각을 하면서 저는 언니 유품 정리는 일단 뒤로 하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렇게 방구석에 박혀 있는데 내내 형부랑 안싸돈의 목소리가 제 기분을 찝찝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결국 다시 언니 유품을 핑계로 형부 집을 찾았어요. 다시 찾은 그 집은 이전과는 다른 용기를 갖고 가야 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까지 너무 두려웠어요. 그 통화만으로는 우리 언니가 죽은 게 형부랑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확실한 사실은 잘 모르지만 형부란 존재가 그때부터 좀 공포로 느껴지더라고요. 최대한 표정 관리하고 초인종을 눌렀더니 평소 제게 친절했던 형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저를 반갑게 맞이해주던 형부가 언니에게 무서운 짓을 한 사람이라고 하기엔 너무 매칭이 안 되었어요. 저는 형부에게 미리 언니 유품 때문에 들릴 거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별다른 설명은 붙이지 않고 들어섰습니다. 형부, 요즘 식사는 잘해요? 그래도 와이프가 그렇게 됐는데 입맛 없을 거잖아요. 저희 집도 아직 언니 생각 때문에 계속 마음이 안 좋거든요. 그렇지, 아무래도. 내가 처제 언니 많이 좋아했던 거 알잖아. 아참, 나 일 있다. 밥 한 끼 같이 하면 좋은데 미안해. 챙길 거 잘 챙겨가고 다음에 또 보자. 형부는 뭐 책 잡힐 것 같기라도 했는지 갑자기 일이 있다는 핑계를 댔습니다. 그리곤 도망치듯 집을 나가버렸죠. 그 행동이 수상해 붙잡고 싶었던 걸 겨우 참았어요. 오히려 그때는 형부가 곁에 없는 게 나았으니까요. 저는 그때부터 언니의 필요한 물건만 빼내면서 은근히 집을 뒤졌습니다. 다행히도 형부가 언니 물건에는 아직 손을 안 댄 것 같았어요. 아예 안방을 쓰질 않는 건지 썰렁하기도 했습니다. 이곳저곳 돌아다녔던 저는 옷장을 뒤지다가 뭐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건 언니가 늘 습관처럼 쓰던 가계부였죠. 그런데요, 제가 그걸 펼쳐봤다가 아주 당황스러운 걸 목격했지 뭡니까? 언니 가계부에 결혼 생활을 시작하고 2개월부터 해서 언니 죽음 직전까지 정신병원 방문 기록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페이지들 사이에는 우울증 진단서까지 꽂혀 있었습니다. 형부 말대로 직장과 결혼 생활 병행이 힘들어서 그랬던 걸까요? 대체 무슨 일을 겪었길래 병원을 갔을 정도로 정신질환까지 앓았던 걸까요? 그렇잖아도 언니 죽음에 의심을 품고 있는데 언니의 사망 당월 페이지에 남편과 사돈댁이 죽이고 싶게 밉다는 짧은 문구까지 적혀 있는 걸 보고 또 형부의 통화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이거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될 일이구나를 직감했어요. 저는 일단 언니 병원 진단서에 적혀 있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언니랑 상담했던 의사를 찾았죠. 의사에게 언니의 사망 소식을 알리자 참담한 표정을 지으며 많이 속상해 하더라고요. 도대체 언니가 결혼이랑 직장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했던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힘들었대요? 꼭 좀 말씀해 주세요. 아무래도 저희 언니가 직장이랑 결혼 힘들다고 그렇게 갈 사람은 아닌 것 같아서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혜인 씨가 그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아니요, 형부한테서 들었어요. 사돈 쪽에서 전부 언니가 그렇게 갔다고 얘기해 줬거든요. 역시 아닌 거죠? 도대체 언니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제 입에서 형부 소리가 나가니 의사가 얼굴색이 싹 변하면서 사색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사가 아무래도 확실히 우리 언니가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것 같다고 솔직하게 있었던 일들을 말해 주었는데요.
그 내용은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고 다시금 떠나간 언니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를 또 울게 만들었죠. 의사 말은 이랬습니다. 형부가 결혼을 하고 한 달 만에 하던 사업을 접고 다른 사업을 시작했대요. 그 사업이 심심하니까 금방 접고 다시 다른 걸 시작했고 또 접고 또 시작하고를 반복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형부가 돈 많이 드는 사업을 금방 하고 금방 접고 할 수 있었냐 하면 이게 바로 저희 언니 죽음과 관련이 되어요. 형부가 언니 몰래 언니 이름을 달고 돈을 빌렸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똑똑한 언니한테 형부는 머지않아 그 사실을 바로 들켰다고 했습니다. 근데 언니가 그걸 그냥 넘어갔대요. 그 돈이 무려 15억이나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형부가 철딱선이 없는 애처럼 이런저런 사업에 손 담가볼 때 언니 혼자서만 집안 생활비부터 형부가 달아놓은 빚을 대신 갚아갔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언니랑 형부랑 하루가 멀다 하고 싸우기까지 했는데 그 와중에 형부는 잘한 것도 없으면서 자존심 상한다고 언니에게 손찌검도 했었다네요. 의사가 처음에는 신고하자고 언니를 설득했대요. 그런데 언니가 우리 집에 알려지면 자기가 짐이 되는 격이니 그게 싫어서 버틸 때까지 버틴 거라고 하더군요. 그게 골마서 결국 우울 증세로 이어졌고 그렇게 참았던 게 2년이라고 했습니다. 언니는 실제 중증 우울증 환자였다고 합니다. 중증 우울증 환자는 언제 목숨을 포기해도 이상하지 않을 증세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더 충격적인 건 사돈댁의 태도였습니다. 언니가 형부의 짓거리를 사돈에게 말했었는데 사돈 쪽에서 어쩌라는 식의 반응이 나왔다네요. 순 헛똑똑이었던 스스로를 탓하라면서 자기 인생은 자기가 잘 책임져야 되는 거라고 남 탓하지 말랬답니다. 어떻게 우울증이 있는 사람을 그렇게 질책하고 함부로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의사의 말을 종합해보면 사실상 언니를 죽인 사람은 형부랑 사돈댁이라는 거 아닌가요? 언니가 우울증인 거 알았다고 하는데도 그런 사람을 방치하고 빚만 내서 죽음에 이르게 한 거잖아요. 우리 언니가 왜 죽었는지 다 알고 있었으면서 뻔뻔하게 장례식에서 눈물을 보였던 거예요. 저희 손을 잡으면서 언니가 좋은 곳에 갔을 거라고 얼굴에 철판 깔고 위로하던 사돈들 모습이 떠오르자 저는 참을 수 없이 화가 났습니다. 모든 걸 알고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화가 난 저는 이대로 둘 수 없어 당장 법조인을 찾아갔어요. 의사 동의를 받고 녹음했던 내용을 들려주며 상담을 받았습니다. 인감도장이나 신분증을 훔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으면 사기죄와 사문서 위조죄로 고소할 수 있다고 하길래 저는 형부랑 안싸돈이 통화하던 영상을 보여줬어요. 다행히 증거 채택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는 이 사실을 이모 부부에게 전달했어요. 이모 부부도 저처럼 꽤나 충격 먹으면서 머리 끝까지 화를 냈고 불쌍한 우리 언니가 생각나 눈물을 보였습니다. 내가 이놈들 싹 다 죽여놓을 거야.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버러지 같을 수가 있어? 그래놓고 우리 딸 조의금까지 받아가? 우리 혜인이 어떡하니? 불쌍해서 어떡해? 내가 정말 그놈들 머리털을 싹 다 뽑아버려야지. 우리 딸 억울하게 간 만큼 똑같이 울게 만들 거야. 지옥이 뭔지 내가 보여줘야겠어. 그렇게 저희는 무작정 사돈 어른이 일하고 있다는 부부 심리 상담센터를 찾아갔어요. 직업도 참 그 사람들한테 안 어울리는 옷이 아닙니까? 우리 언니를 죽게 하고 자기 아들과 사별시켜 놓은 사람들이 부부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한다는 게 웃기잖아요. 여길 찾은 고객들은 여기 상담사들이 살인자인 줄도 모를 텐데 한시라도 당장 제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더 어이없는 건 뭔 줄 아시나요? 처음 언니가 결혼 약속만 했을 때 제가 언니 따라 사돈 만나러 가는 길에 이 센터를 와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딱 봐도 운영하기 힘든 만큼 센터 사정이 어려워 보였어요.
근데 다시 찾아간 센터는 그새 좋은 곳으로 이전을 하고 리모델링까지 했더라고요. 완전 TV에 나와도 될 만큼 고급지게 바뀐 거 아니겠어요? 남의 집 초상 내놓고 자기네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살림을 피다니 너무 안 봐도 비디오인 수준이었습니다. 사돈댁이 원래 우리 집보다 형편 안 좋았거든요. 저희는 약국하던 집안이라 부유했으나 형부네는 형부가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도 저희보다 어려웠어요. 형부 집안 배경은 기본적으로 평민보다 못한 수준밖에 안 되었던 걸로 압니다. 그래서 사돈댁 센터는 인터넷에 검색도 안 될 만큼 팔이 날렸었거든요. 제가 그때 사돈 사업장이라고 알려주는 언니의 말을 듣고 잠깐 결혼을 고심해보라 슬쩍 말을 던져보기도 했는데요. 언니는 사람이 어디 돈뿐이냐고 적당히 살고 적당히 좋은 마음이면 그걸로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길래 그때도 언니 의견에 지지만 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좀 더 고집해서 말려줄 걸 그랬습니다. 아니, 완전 진상을 부리면서 언니에게 매달렸을 걸 그랬어요. 어쨌든 그렇게나 쪼들렸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사업을 일으킬 만한 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형부도 사업을 그 모양 그 꼴나고 있었잖아요. 사돈 어른들이 형부한테 돈을 받았을 리는 없고 당연히 돈 나올 곳은 한 곳밖에 없지 않겠어요? 바로 우리 언니겠죠. 우리 언니 목숨을 앗아간 돈으로 지네들 밥줄이나 키우고 있었다는 게 너무나 열이 받았어요. 그 사실까지 알고 그 센터를 찾아갔기 때문에 이모부는 센터의 번지르르한 입구를 보고 더 화가 났고 문 옆으로 세워진 화분을 전부 발길질에 깨트려 버렸습니다. 무작정 안으로 들어갔더니 직원이 바깥 소란을 알고 당황해서 무슨 일이냐고 저희를 막더군요. 살인미수죄 공모로 같이 조사받고 싶지 않으면 비키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그쪽들이 모시는 상사 수준이 어떤지 잘 보시고 하루빨리 이직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오늘부로 여기 문 닫을 거거든요. 저는 직원들을 뿌리치고 당장 사돈 어른들을 찾았습니다. 그마저도 제가 찾아 나서는 게 싫어서 당장 기어 나오라고 소리를 쳐버렸어요. 그러니 당연하게도 사돈 어른들이 상담하다 말고 튀어나오더라고요. 어머나 세상에, 혜인이 동생 아니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다짜고짜 와서 민폐야? 뭐 하는 거긴요. 우리 언니 죽인 살인자 두 분한테 따지러 왔죠. 와, 너무 웃긴다. 지금 부부 상담해 주시는 거예요? 자격 있어요? 우리 언니랑 형부 사별시킨 사람들 아니세요? 아, 이분들도 다 사별시키려고요? 여기 부부 화합이 아니라 부부 사별이 목적인 곳인가 보죠? 뭐야? 갑자기 찾아와서 밑도 끝도 없이 무슨 행패야?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나가. 감히 누구를 모욕하려고? 안사돈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제게 목청을 높였어요. 직원한테 당장 경찰에 신고하라고 지시하면서도 돈 주는 고객들을 지키고 싶었는지 상담실에 들어가 계시라고 억지 웃음을 짓더군요. 거기다 대고 제가 말해줬죠. 이 사람들의 진실을요. 다들 한시라도 빨리 도망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여기 이 상담사들이 얼마나 사람 심리로 장난을 쳤는지 저희 언니가 그거 못 견디고 불쌍하게 죽었거든요. 심리 상담사라서 심리적으로 사람 피말리는 짓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상담받았다간 부부끼리 서로 죽이네 마네 하시게 될 거니까 얼른 다른 데 알아보세요. 그러자 제 입을 다물게 만들고 싶었던 안사돈이 앞일 생각 못하고 제 뺨을 갈기면서 분위기가 더 심하게 산만해졌습니다. 지켜보고 있던 부부 고객들은 안사돈의 돌발 행동 때문에 이미 상담사로서의 신뢰를 잃고 말았어요. 그 와중에 안사돈은 아예 이미지를 놓아버리기로 마음먹은 건지 제게 막말을 내뱉기 시작했는데요. 뭐? 살인자? 근거 있니? 이렇게 개념 없이 덤벼들 거면 그만한 증거는 갖고 행패 부리는 거야? 어디 버르장머리 없게 두 눈 똑바로 뜨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려고 해?
네 언니 죽은 게 왜 우리 탓이니? 혼자 살기 싫다고 멋대로 죽은 언니한테 물어봐라. 우리가 죽으라고 떠밀었다니? 죽으라고 고사 지낸 것도 살인이나 마찬가지죠. 하긴 이렇게 철판이 두꺼워야 남의 명의 도용해서 수억대 돈을 빼낼 수 있었겠죠. 언니 목숨값으로 센터 이전도 하시고 명예도 얻으시고 앞으로 부자 될 일만 남을 줄 알았는데 제가 나타나서 좀 불안하시겠어요? 오죽했으면 사람도 많은데 제 뺨을 치셨을까? 얼마나 급하셨길래 그래요? 당장 나가. 네 언니 눈깔도 꼴도 보기 싫어서 잘 죽었다 싶었는데 어디서 똑같은 눈깔을 달고 와가지고 내 피를 말려? 내 센터에서 나가라고. 안사돈의 대사는 저보단 듣는 고객들에게 더 충격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 분에 못 이겨서 스스로 성질을 드러내는 꼴이라니 이렇게 나와주면 제 입장에선 고마웠죠. 그 옆에서 박가사도는 급히 고객들을 진정시키며 자기들이 억울한 입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홈페이지에다 상세 사과문 올릴 테니 집으로 돌아가달라 부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모부는 역 같은 소리 제발 좀 그만하라고 바로 박가사돈 멱살을 잡았어요. 감히 남의 집 귀한 딸 데려가선 시체로 돌려줘? 당신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어떻게 사람을 죽여놓고 시치미를 뗄 수가 있어? 대체 우리가 뭘 했다고 이래요? 진짜 딸도 아니면서 오버하시네. 그 애가 왜 우리 때문에 죽어요? 쟤 혼자 나가서 죽은 거지. 말은 똑바로 해요. 사람들이 오해하잖아요. 선을 넘은 박가사돈 말에 이모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걸 안사돈이 나서서 말리려고 하길래 이모랑 제가 안사돈을 붙잡았어요. 이모는 안사돈이 언니까지 죽게 한 걸로 모자라 제게도 손을 댄 것에 화가 나서 안사돈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렸어요. 당신들이 내 딸 앞으로 빚내고 죽음까지 몰았잖아. 당신들 먹고 살 궁리하느라 내 딸이 죽어가는데도 방치했잖아. 근데도 뭐가 잘못됐는지 몰라? 우리 애가 당신들 입으로 자백한 녹음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저는 바로 녹음을 틀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돈도 놀랐지만 누구보다 충격받은 부부 고객들 놀라서 당장 환불 요청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고객들은 사돈 어른들한테 쌍욕을 했고 그렇게 살지 말라며 경고를 때린 뒤 센터를 나갔습니다. 밖에서 센터 건물을 사진으로 대량 찍는 것 같던데 아무래도 SNS에 후기를 올리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정말 타이밍 기가 막히게도 룰루랄라 놀러온 형부가 센터를 들렀다가 내부 상황을 보고 당황하더군요. 저랑 저희 식구들을 보면서 순간 찔리는 게 있는지 바로 도주를 했습니다. 저 사람이 우리 언니한테 가장 큰 가해자였을 텐데 이대로 놓칠 수가 있나요? 저는 형부를 잡기 위해 곧장 쫓아갔어요. 그런데 역시 여자의 몸으로는 좀 역부족이더군요. 할 수 없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이 오는데 10분이나 걸리는 바람에 이미 도주한 형부는 당장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형부와 사돈 가족들을 전부 사기죄로 고소 진행부터 했어요. 신고 접수가 되자마자 당연히 수사가 진행되었고 다행히도 언니가 쓰던 가계부, 언니 명의의 통장, 그리고 그들이 태웠다고 발언했던 언니의 도장과 신분증이 전부 증거물과 증언이 되어서 경찰에게 제출되었어요. 언니 신혼집 침대 밑에서 언니 휴대폰도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언니랑 사돈댁과 형부랑 통화하면서 다퉜던 내용이랑 빚 가지고 신랑이 벌이는 정황들까지 전부 녹취록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녹취록에 담긴 언니 목소리와 강압적인 형부의 목소리는 아직도 잊히지 않을 만큼 정말 속이 상했어요. 형부는 언니 몰래 명의를 도용했다가 언니에게 들키고 나서는 사죄하긴커녕 더 과감하게 나왔더라고요. 언니가 자신보다 체격이 작은 걸 이용해 대출을 강요했고 협박까지 했다는 걸 그 녹취록을 통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부에게 강요죄와 협박죄, 사기죄를 전부 물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더불어서 우리 언니가 거절하지 못하도록 시댁에서 단체로 매출을 강요했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는데 그 대출받은 재산을 전부 시댁을 위해 사용했다는 점에서 특수 협박죄로 형사처분도 가능했습니다. 형부는 결국 징역 5년의 처벌을 받게 되었죠. 직접적인 가해자는 형부였다고 하더라도 사돈 가족들에게는 죄가 없겠습니까? 우리 언니가 자살을 선택하도록 몰아간 죄를 반드시 묻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기 공범죄로 형사 및 민사소송까지 진행했으나 언니가 시댁에 의해 대출 강요를 받았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징역까지 안 되고 그저 200만 원의 벌금형으로 끝나고 말았죠. 하지만 저는 형부 하나만 골로 보낸 걸로 만족하지 못했어요. 우리나라 법이 그렇다는데 제가 법으로 뭘 더 할 수 있었겠습니까? 해서 저는 지역 카페와 맘카페에 이 사실을 전부 공표해 줬습니다. 우리 친언니를 죽음으로 몰아간 사돈이 현재 땡땡시에서 부부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우리 집 사정을 구구절절 상세히 기재했고 그걸 인터넷에 뿌려버렸어요. 물론 명예훼손을 받을 수 있겠지만 범죄자 가족 주제에 남의 부부관계를 상담해준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카페 회원들은 다 같이 분노를 해주었습니다. 역시 엄마들의 힘은 대단한 건지 사돈댁 일이 소문나는 건 정말 삽시간이었어요. 그렇게 지역신문에도 제보가 되면서 그 부부 상담센터는 또다시 본래 모습처럼 파리만 날리게 되었고 적자가 나서 2달 만에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맘카페 회원들은 다 같이 그 부부 상담센터에 찾아가 따지려 했으나 이미 폐업을 해버려서 더 이상 죄를 묻지 못했어요. 사돈댁은 일이 제법 커지고 더 이상 사회가 손가락질하는 그 압박을 견디기 힘들었는지 저희 식구에게 사과를 하고 싶어 했나 봅니다. 제 전화번호는 또 어떻게 알아낸 건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는 그게 사돈댁인 줄도 모르고 받았더니 그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제 뺨을 치던 아줌마라서 그냥 끊어버리려고 했거든요. 아니 아가씨,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요. 우리가 꼭 아가씨랑 사돈댁한테 이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애타게 찾았어요. 미안해요. 혜인이 일은 우리가 평생 사죄하면서 살게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좀 용서해줘요. 요즘 이상한 방송국까지 찾아와서 집 밖도 못 나가고 있어요. 이제 와서 존댓말 쓰는 것도 웃기네요. 겨우 그 정도로 못 살겠어요? 우리 언니는 그쪽들한테 시달리면서 2년이나 숨막혀 하다가 떠났어요. 뭐 얼마나 지났다고 벌써 죽겠다 소리를 해요? 당신들 벌 받는 거 이제 시작일 뿐이고 우리 언니가 용서했다고 내 꿈에 나타날 때까지 평생 언니보다 더한 고통 받으셔야 될 겁니다. 저는 그래도 전화를 끊어버렸고 수신 차단을 했어요. 우리 언니 죽음은 이런 불장난 같은 가벼운 사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닌데 어쩜 저들은 사과하는 방법조차 모르는 걸까요? 이게 사과로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 수준조차 정말 답이 안 나오는 어른이지 않나 싶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파렴치한 인간들이 벌을 받게 만들긴 했지만 언니를 잃은 상실감은 여전히 채워지지 않더군요. 제가 언니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았다면 이런 일이 안 벌어졌을까 싶으면서 뒤늦은 후회만 오더라고요. 우울증에 정신과 약까지 복용했는데 동생인 제가 몰라준 게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렇게 한 달이 건넌 가족관계에도 발등 찍힌 것이 너무 억울하고 서러운데 우리 언니는 제가 아팠던 것보다 더 아팠겠죠.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된 그날 가장 큰 공허를 느꼈네요. 끝장을 봐서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이대로 그들에게 준 벌이 끝나버린 것이 싫기도 하는 이중적인 마음도 들었고요. 그냥 문득 언니가 보고 싶어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습니다. 하늘에서 언니가 저를 꼭 지켜보고 있었길 바래요. 언니 보고 싶은 마음 하나가 제게 이렇게 큰 용기가 되었다고 제 마음의 소리를 들었기를 꼭꼭 바랍니다.
그래도 세월이 약이라는 말이 거짓은 아닌가 보더라고요. 언니가 세상을 뜨고 9개월이 지난 현재 주말마다 이모랑 이모부랑 등산에 취미가 생겨서 다니고 있어요. 등산할 때 체력적으로 힘이 드니까 딴 생각을 안 해서 좋더라고요. 특히 산 정상에 올라가면 마치 제가 힘들었던 순간순간들이 결국 다 수억만 가지의 경험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언니가 보고 싶은 그리움과 슬픔보다는 언니와 좋았던 추억이 제 마음에 더 크게 자리 잡는다는 거죠. 저도 언젠가는 언니가 있는 곳으로 갈 운명이잖아요. 나중에 저희 식구들도 전부 언니 곁으로 갈 거고, 우린 또 만나게 될 텐데, 뭘 그렇게 그리워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산 정상만 올라가면 항상 갈피를 못 잡던 제 마음이 좀 진정이 되어서 좋습니다. 그건 이모랑 이모부도 마찬가지라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꼭 결혼한 형제자매가 있다면 옆에서 끊임없는 대화를 해줌으로써 우리 언니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대처했으면 해요. 속상하게도 가족의 소중함은 이들이 떠나야만 더 크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되새긴다면 충분히 후회되지 않게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관심 있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행복하세요.